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다방입니다. 격전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들이 즐겨 듣고 이 방송만 들으면 누구나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 있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가 옆에 와 계셔야 되는데 오늘은 기난 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역사를 지키는 일인데요. 다음 주 방송에서 왜 못 오셨나 한번 따져 묻기로 하고 정말로 기난 일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오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말 특별한 분, 뜨거운 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시죠. 장경욱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아, 그렇습니까? 전 처음 뵐 만큼입니다. 네. 민변에서 활동하시고 저희 인권연대에서도 활동하시는 장경욱 변호사십니다. 장경욱 변호사님은 뭐 언론 검색해 보시면 뭐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을 넣으셔야 간첩 조작 사건, 네, 네,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우성 씨 사건을 책임지고 하셨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뭐 유우성 사건 비롯해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비롯해서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지금 현안 중에 하나인 그 북한 식당 여종업원 사건에 대해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를 둘러싼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재판도 진행 중인데요. 그 핵심에 계시는 장경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오다방 청취자들과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다방 많이 시청해 주세요. 저부터 많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청취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 들은지는 어떻게 아세요? 아니 지금 저부터라고 장 변호사님 정직한 분이시니까요. 자,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다시피 총선 전에 갑자기 13분이었죠? 예. 13분의 북한 주민들이 대거 탈북을 한 거죠. 이미 북한 지역은 나왔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이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그런저런 뭐 탈북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탈북자가 탈북자들이 뭐 한 3만 명 정도 예. 되니까 그런 분들은 많고 뭐 황장엽 씨 같은 거물도 내려온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탈북 사건이 새로울 건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는 북한의 가족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돼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선거 때 탈북자들이 그렇죠. 내려오는 경우도 꽤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 87년 대선 때 김현희 씨 같은 경우잖아요. 뭐 이런저런 사건들은 꽤 있는데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안으로 뜨거운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 우선은 이제 통일부에서 긴급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총선 전에. 네. 그래서 뭐 한국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보고 동경을 해서 그분들이? 집단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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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입국을 했다. 대한민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외 북한 식당에 있는 종업원들은 중산층 이상인데 이 북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해서 지금 흔들리는 것을 반증한다. 뭐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통일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 한 날이 아마 4월 7일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13일이 그렇죠. 총선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 선거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갑자기 빵 그런 터진 부분들이 거죠. 이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부분에서부터 또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탈북하신 분들은 또 가족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또 신변의 위협 뭐 이런 얘기가 신변 좀. 위협이라고 해서 계속 네, 지금까지는 네. 비공개를 해왔던 사안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네. 그 외 언론에서 또 중국의 어느 식당이다 해서 취재까지 가능하고 네. 그러면서 총선 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또 13명이 거의 1박 2일 만에 바로 들어옵니다. 네. 비행기로.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정원 안가를 거쳐서 온 거로 제가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말레이시아 거쳐서 바로 한국으로 오는 그 과정이 4월 5일 날 식당에서 나와서 바로 4월 7일 날 입국했던 그 과정이 결국
정부기관 국정원에 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아니, 뭐 기획 탈북 뭐, 의혹이 제기되고 네, 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탈북자들이 들어올 때 뭐 겉으로는 이제 통일부가 나서지만 실제로는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하는 거고 그렇죠. 국가정보원이 오케이 하지 않는 한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탈북은 여태까지 많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선거 때 이렇게 이게 뭐 선거용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또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하는 불쾌한 생각도 들지만 그런 정도의 공작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때 이를테면 북풍류의 공작들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하여튼 선거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13명의 북한 종업원들이 전격적으로 입국했고 네. 국정원 통일부 또 뭐 정부 여당에서는 이걸 선거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선거는 뭐 여당의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지금 뭐 3개월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3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현안인 이유. 아, 현안인 이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접견을 신청하고 네. 중앙합동신문센터로 가서 접견을 신청을 했죠. 만나보자. 만나보자. 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 네.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도 있지만은 네. 그 민변에서는 이제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전부터 탈북 인권 문제 연구팀을 만들어서 좀 제가 그 북한 이탈 주민 분들에 대해서 합동신문 구금 조사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보이사령부 집화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이사령부 집화 간첩 홍강철 사건, 씨라고 홍강철 다 사건. 문제 네네. 받았는데 그런 네. 과정에서 합심센터의 어떤 제도적 문제 또 네.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들을 제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접견을 하게 된 부분은 그런 종업원 분들이 어떤 상태에 수용이 돼 있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의 가족들이 유엔에도 문제 제기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북에서도 또 공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공개적이기도 하고 좀 공세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년과 그 달리. 부분이 그렇죠. 지금 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까지는 뭐 북쪽 가족들의 뭐 위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이런 현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속 시원하게 공개 검증의 자리를 갖는데 그 공개 검증의 자리라는 게 기자회견 형식이 있는데 기자회견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의혹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오로지 그 당사자가 또 접견을 하겠다는 의사 표현하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네네. 이전에 유가려 씨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접견을 유가려 했지만 씨는 그 간첩으로 조작됐던 예, 조작된 유우성 씨의 동생. 동생인데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제가 찾아갔었죠. 그 자기 오빠를 간첩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예.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예. 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2명 종업원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행정 조사를 위한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형사 피의자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고 보호된 사람에 대해서 변호인의 접견 대상이 아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다 이제 쭉 나가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예.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럼 그만이죠, 사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유가려 씨하고 똑같이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변호인 접견의 대상이 아니다. 변호인이 전달하는 각종 서신이나 권리 안내서에 대한 이런 서류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그 법률성 변호인의 서류 조력. 전달할 권리 이런 조력. 대상이 아니다. 네. 조력권이 네. 아니다라고 하시다가 요즘에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인권보호관이라는 분,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해서 좀 예.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 있죠. 거기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거기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죠. 모든 탈북자가. 그렇습니다. 그게 경기도 시흥에 있는 거죠. 예. 네, 예전에는 신길동에 있다가 이사를 갔는데 신길동에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네. 대성공사. 대성공사. 지금도 있군요. 시흥에 있는 것은 양지공사. 네, 양지공사. 우리가 보통 그 보안 시설들은 왜 그렇게 상사, 공사 이런 식으로 또 위장 간판을 많이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들 다 아는데. 달고 북한 남들 자기 가지도 달고. 못해요. 네. 괜찮아요. 하여튼 양지공사. 예. 양지공사에 지금 있는 건데 네.
합동신문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장 변호사님 그동안 제기했던 건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 자 탈북자들이 왔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 중에는 위장 간첩이 숨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유럽에서도 걱정하는 게 IS 전투원 중에 일부가 난민으로 위장해서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닙니까? 또 IS는 실제로 뭐 엊그제 방글라데시에서 했던 것처럼 테러를 했던 걸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합동신문센터의 역할을 인정하시는 거죠, 장 변호사님. 국정원 직원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 논리. 지금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상에서 네. 어떤 그렇게 되면 어떤 수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으로는 지금 테러 분자나 간첩 일반적으로 분자를 대한민국 구별하는 건 수사죠. 네, 대한민국에서 맞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을 통해서 이제 그 조사하는 목적은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임시의 보호 조치다. 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이고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합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모든 부분들이 국정원장이 정하는 그냥 그 개별 규정 그리고 네. 보안 이유로 외부에 알려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의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행정조사라고 하지만은 실제 간첩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뭐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계속 그 제한되거나 그 국가보안법 수사를 하더라도 최장 50일밖에 할 수 그렇죠. 없는데 구금 일수가. 그렇죠. 네. 근데 실제 그 안에 있으면 외부 연락 못 하고 수사관들만 만나고 일체 뭐 서신, 전화 또 그 카톡 외부인 이런 거 당연히 외부인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방에 갇혀서 그 조사를 180일까지 하나, 받을 수 하나 있는 그런 정리해 제도가 보면 있는 거죠. 합동신문센터를 통해서 방금 제가 문제 제기한 위장 귀순 여부 이런 걸 가려본다는 건 기본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첩인지 테러리스트인지 그 분간하겠다는 건 수사인데 수사를 해야죠. 그럼 수사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렇죠. 정말 보호를 할 거면 보호답게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보호와 보호 여부를 위한 조사는 네. 행정조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네. 수사와 구분이 안 되게 해버리면서 섞여 있는 거고. 섞여 있으면서 형사소송 절차는 다 무시하고. 영장주의다 이런 네. 거 다 무시돼 버리면 네. 결국은 지금 간첩이라고 계속 그 합신에서 이제 간첩이라고 발표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검증을 받아야 되는 네. 제가 이 접견하고 한 부분들은 다 가짜 간첩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 간첩 사건도 네. 그렇고 아까 보이부 간첩, 예, 홍강철, 그리고 유우성 사건 그리고 뭐 이런 미수에 거 그친 있죠. 분들도 계시고 허위 자백했다가 네, 네. 미수에 그친 경우도 봤고 네. 그래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변이나 장경욱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합동신문센터를 거쳐서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구심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시설의 네. 목적에 맞게 네. 행정구구 그러니까 행정조사도 네. 최소한 필요 최소한도의 그 행정 목적의 범위 내에서 그렇죠. 원래 운영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그런 보호 여부의 결정은 결국 통일부가 합니다. 그러면 네. 통일부가 그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도 지금 난민에 대해서 법무부가 조사하지 국정원이 조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난민에. 네네.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은 분들은 더욱 동포적인 그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공안적 시각에서 간첩이 섞여 있다라는 이 하에서 잠재적인 간첩으로 취급하는 그런 강도 높은 수사를 법의 어떤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렇게 조사를 간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수사를 하는 게 네. 180일까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그러셨죠. 가능하죠. 독방에서. 6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원래 3개월이었다가 이제 6개월. 노무현 정권 때는 3개월인가 그랬었죠. 예, 처음에는 3개월이었던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때 늘어나고 이명박 그런 거죠. 정권 때 그 원정아 사건 이후로 네. 지금 6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이면 그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텐데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구속 기간이 길죠. 다른 형사 사건보다. 네. 2배죠. 2배죠. 2배여도 50일. 50일. 50일까지 다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보통의 경우는 그 전에 끝나는데 그러면 최장 50일이라고 쳐도 그거보다 3, 4배 정도를 길고 예. 또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변호사의 도움 예, 없이 혼자서 또 예. 누구의
외부 접촉도 하지 못하고 예, 가족도 못 만나고. 그렇죠. 예. 가족도 못 만나고 구치소는 운동도 하고 주변에 그 그렇죠. 지나가다 보면 동료 제소자도 있고 뭐 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교도관하고라도 이렇게 예, 교도관이 저기 몇 마디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데. 편집할 수 있고 예, 원천적으로 모든 인권이 다 제한된 곳. 그렇죠. 예. 수사관한테 잘 보여야만이 수사관한테 잘 보이면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아 그렇습니까? 또 밖에도 뭐 짜장면도 시켜주고 이러나. 아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상을 지금 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도 주고 아, 담배도 주고 아, 뭐 말만 잘 들으면 아주 뭐 외부에 나가서 맛있는 그 음식점도 데려가고 뭐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멋대로 운영하도록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법도 좀 더 촘촘하게 규제할 수 있게 그 자의적인 어떤 운영이나 그 목적에서 벗어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규제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이 그렇지가 않고 네. 다 국정원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국정원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지도 저희가 피해자들한테 진술 외에 네. 뭐 규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포괄적인 위임이 됐는데 원래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수준인가. 그 추상적인 네. 조항 하나를 네. 가지고 시행령에도 별다르게 위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이 만드는 규정에 의해서 각종 인권 침해가 마음대로 자행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독방에서 CCTV를 당연히 감시할 수 있는 거로 해서 CCTV 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다 보면 화장실에서조차 몸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고 아, 뭐 볼일을 볼 수 화장실에도 없는 CCTV가 있습니까? 그런 아. 화장실은 아닌데 네. 화장실조차도 이 투명하게 해놓는다는 거죠. 그 저 벽 같은 데를 그러니까 볼일 볼 때요? 볼일 볼 때도 숙여야 된다는 거죠. 아. 상반신이 보이게. 아,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좀 불투명한 유리지만은 위로에서는 이렇게 CCTV에 의해서 언제든지 감시될 수 있는. 네네 어떤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 예전에 근데- 뭐 유치장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볼일 네, 보는데 그랬죠. 뭐 그런 네. 근데 그런 그게 거 다 그 센치들이 올라갔죠. 민주화되고 예, 인권 예.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치장 형사 피의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사 피의자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서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품에 안긴 동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포들인데 달력도 안 줍니다. 왜요? 그건 뭐예요? 지금은 주는데 달력은? 달력도 안 줍니다. 왜요? 아 날짜 계산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는 그건 완전히 남용동 대공 고문이라고 무실인데. 보는 네. 이유가 고문이에요, 맞아요. 당사자는 빨리 나가서 대한민국 정착하고 싶고 하나원으로 빨리 가고 싶은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네. 언제까지 받을 줄 모르고 날짜마저 모르는 사람이 시간이 가겠습니까? 질의하고 네. 그러다 보면 수사관들한테 수사관들이 자포자기, 회유나 자포자기. 자포자기 하고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는 기재로 달력도 안 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벽지에다가 이렇게 발을 정자 쓰고. 네, 메모하고 이랬는데 그거 가지고도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날짜를 가지고 그 날짜에 무슨 조사를 했다 기록하는 거 가지고도 뭔가 수상하다. 의구심이 생긴다. 간첩 아니냐, 옛날 이런 식으로. 80년대 90년대 대공분실들이 네. 시계와 달력을 안 줬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굉장히 공포를 느끼거든요. 저도 유성 씨, 유가려 씨 네. 남매 네. 그 사건 때 저도 알았습니다. 왜 달력을 안 줄까? 뭐 네. 대수롭지 않게 느꼈는데 이 시간 감각을 없애는 것도 고문의 일종이라는 거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군대 뼈저리를 가 느꼈습니다. 있거나 조사받거나 구속됐을 때 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국방부 시계 잘 안 가잖아요. 아 그렇나요? 제가 좀 아니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만 왔는데 짧게 갔다 오셨어요. 짧게 네. 갔다 왔습니다. 재택근무, 재택근무는 아니고 출퇴근. 네, 출퇴근. 하여튼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짜와의 싸움이거든요. 오늘 며칠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조사받는 곳에서 달력을 안 주면 와 21세기에 그렇게 하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합신센터의 지금 구조가 네. 지금 장기간 독방을 한다는 이 의미가 3개월 50일도 더 초과한다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시계도 안 주고 뭐 시계는 이제 주게 되면 달력 모든 것들 차단한 상태에서 외부에 어떤 조력도 안 받게 지금 행정 목적의 조사를 그렇게 하는다라는 것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 없을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극도의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옛날 뭐 소련이 혹시 1930년대 그랬으면 몰라도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거기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면 또 정착금 깎겠다라는 그게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서도 쓰게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안시설이라고 나가서 여기에서 있었던 일 일체 얘기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있었던 이 인권 침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서 마치 그것도 보안이냐 각서 써서 폭로하지 못하도록 하고 뭐 그런 일들 속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왜 그렇게 또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는 네. 제가 보면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그럼 많이 뭐 합니다. 증거 능력도 없는데 그건 위축시키려고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너 왜 해서 거짓말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라도 뭔가 더 뭐 정보를 짜내기 위한 것인지 저도 그걸 통해서 또 특히 허위 자백을 얻는 경우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간첩으로 나왔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또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알려주면서 또 당사자를 자포자기케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접견해서 맡은 사건 중에는 또 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간첩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짓말 탐지기마저 무력화시켜버린 간첩이 네, 있다. 북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밀봉 교육을. 북에서 그 심장 떨리지 않게 하는 교육 뭐 이런 거. 기억을 마비시키는 그 약을 받았는데 그게 먹는 약이 아닙니다. 네. 이 데일밴드처럼 이렇게 밴드에 패치형. 부착된 패치형. 예. 지금 패치형을 목과 이렇게 배꼽 밑에 붙여서 기억을 마비시키는 약으로 거짓말 통과 탐지기를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해서 북한은 별걸 다 하네요. 그 말도 되지 않는데 네. 그게 검증이 안 되고 양형 가중 사유로 나옵니다. 북에서 만든 그렇습니까? 패치형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약물을까지 아니 그 양형 가중 사유가 검찰의 주장으로만 그런 거야? 아니면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들여요? 네,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못하는 게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못한다 이러지 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검증이 안 되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저는 한심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인터넷도 다 뚫고 북한은 뭐 그런 데일밴드 하나 붙이면 기억도 안 되고 하여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우리 장경영 변호사님이 평소에 하시다 보니까 일종의 촉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한 거는 정확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명, 13명이 집단 입국을 그렇게 며칠 만에 또 네. 국정원의 관여 없이 국정원의 들어왔다. 관여가 없다고 자기들이 그랬나요? 그렇게 했죠. 정부 그건 관여 없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누구나 물어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입국 거잖아요. 경위를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미리 네. 국정원과 연계돼서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통일부 대변인은 네. 저 정부 관여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언론에 공개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국정원 관여 없다? 예. 그러니까 통일부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저는 얄미운 게 네. 통일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지시받아서 오로지 그 발표밖에 하지 않습니다. 앵무새.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니, 지금 앵무새 지금 역할을 하고 그러면 있어요. 앵무새죠. 네. 저 통일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발표하라면 발표하고. 근데 국정원이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지금 이번에 하나원을 운영하는 기구로 이제 주체로서 하나원은 이제 대성공사나 양지공사 나온 다음에 조사를 마친 다음에 예, 한국에 익숙해지려고 여러 가지 교육을 교육을 하는 하는 기관. 게 네.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교육 네. 시설이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여종업원들이 그 교육 및 정착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적응 훈련을 하나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국가정보원이 스스로가 하겠다고. 아, 예. 보호 결정도 통일부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 경우는 뭐 거의 북의 고위층이 귀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정보원이 보호 결정을 하고 또 정착 교육도 국가정보원이 합신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법대로라면 1년 이상을 외부와 아무런 접촉 못한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고 1년보다 더 길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정보원에서 그 여종업원 그분들을 네. 6개월 180일은 물론이고 1년 또는 그 이상 아주 장기간 사실상 구금을 한단 말이에요. 접촉을 예. 못하게 하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풀어줘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이 정권 바뀐 다음에 뭐 이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네. 이 지금 가족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국까지 그 서울까지 들어와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라고 네. 하는데 그것이 북한의 어떤 정부 당국에 대한 선전전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북도
또 일상생활에 있는 가정이 있는 것이고 외국에 자기 딸이 나갔으면 편지도 주고받다 보면 뭐 전화도 여러 하고, 가지 네. 하다 보면 딸이 남쪽으로 가리라는 아무런 낌새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헤어진 부모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모들이 그 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건 그냥 보편적인 유엔에서도 항상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더욱이나 보호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금 수용 아닙니까? 외부와 접촉을 못한다는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보호인지 변호인의 예. 접견, 특히 네. 부모의 위임을 저희가 네.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래서 2심 보호 구제 심사 청구도 하고 네. 했는데요. 그러면 그 재판 준비를 위해서 접견을 가고 하면 좀 만나야 되는데 네. 본인들 입장이라고 하면서 신상 정보나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위험이 초래하기 때문에 변호인들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법정에도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이율배반적이라는 아니, 게 이미 네. 발표가 됐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네. 누군지 특정하게 다 중국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더 또 갑자기 위험을 초래해 아니, 그러니까 해놓고 지금은 위험이 초래될까봐 이렇게 만나지 장 않.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남한 정부하고 북한 정부하고 다른 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 그 여종업원들이 본의 아니게 남쪽 편을 들면 북쪽 가족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옛날에 많이 배웠던 것처럼 숙청당하거나 뭐 아우지탄강 끌려가거나 이럴지 모른다라는 공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심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 얘기에 동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 좀 반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종업원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여튼 거기까지 전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변호사들은 무슨 뭐 텔레비전 카메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나 또는 변호사 한 분을 만나는 건 그게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논리가.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났다고 해서 북쪽의 가족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보시죠. 막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 통일부 대변인이 자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맞죠. 네. 그 얘기죠. 성인이니까 자발적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탈북도 할수 했고요. 있고. 발표를 네.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임명한 그 박영식 변호사님이라고 인권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인권 활동을 하던 분인가요? 판사 출신의 변호사니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데요. 홍만표 국정원이 변호사도 임명한 계약제 비상근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사실 합신센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개선 차원에서 한 명 변호사를 인권보호관으로 국정원이 임명한 겁니다. 3년 기간으로 네. 계약제로. 약간 악세사리 비슷한 느낌. 아니 저는 그래서 네. 그분 말씀도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은 접견을 했대요. 접견을 여성분들은?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접견한다니까 국정원에서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접견을 시켜드렸다고. 사실입니까? 예. 접견한 건? 뭐 그렇게 본인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 접견한 얘기에 의하면 자발적이었다고. 이 변호사도 얘기했어요. 네. 그 말대로 하면 지금 북에서 지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아니 죽지 않더라도 아니, 오해할 수 어쨌든. 있어요. 딸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네. 그럼 저희가 만나는 것도 자발적이라는 뭐 서명 같은 것도 나왔습니까? 지금 2심 보호구제 심사 청구에서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진술서를 네. 그 박영식 변호사님이 제출하려고 했는데 네. 그 2심 보호구제 심사 절차에서 저희가 당사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 출석한다고 하면 출석하고 나서 절차의 중요한 부분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술서를 가져왔다는 얘기하고 저희가 보거나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럼 재판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종업원들이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가능성도 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비공개로 하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뭐가 비공개도 안 됩니다. 지금 비공개를 기본적으로 아니, 했고 민변에서는 비공개에 다 동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비공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네. 어차피 비공개로 하고 그럼 비공개 하였더라도 출석을 시켜달라는 게 저희 네. 입장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비공개 이 얘기가 하는 것이 지금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네.
이미 발표가 자발적이다라고 한 순간부터 인적상 이게 북쪽에서 유엔에다가 문제 제기하고 CNN에 문제 제기하면서 지금 다 그렇죠. 신상적으로 지금 사진이 나와 다 있는 나와 상황인데 있고. 네. 지금 누가 하면 위험하고 아니 박영식 변호사님이 자발적이라고 얘기하면 북한 괜찮은 가족이 거고. 위험 괜찮고 저희가 이재명 가서 변호사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하면 위험해지고 이게 지금 이런 왜 말이 안 돼요. 통일부에서 자발적이라고 하고 외부에 하면 북한 가족은 위험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 이전에 그 북이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비공개 발표를 안 했다라는 이 통일부의 입장이라면 이번엔 특이하기 때문에 발표했다는데 결국은 통일부 말은 자기들이 발표하면서도 위험을 감수했지만 너무나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발표했다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장 변호사님한테 네. 제가 약간 국정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 그러는데 마세요. 아니 하려고 기분 나빠요. 그러는데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논리를 못 찾겠어요. 논리를 못 아니 찾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뭔가 자꾸 숨기는 거 저는 그렇게밖에 안 숨기는 보입니다. 거 말고는 뭐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뒤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만나러 갑시다에 나오는 가족 그 북탈북민들은 종편. 종편에 네.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얼굴 공개하고 가족 다 공개해가지고 북에 가족이 없냐고 제가 법정에서 맞아요. 그 검사님한테 왜 탈북자들이 증언으로만 나오면 이름도 가명하고 또 비공개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까? 계속 신변 안전 보장 뭐 이렇게 하면 국가 이러면서 비공개로 가서 비밀 재판하면 결국 이 의도가 재판부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 재판에서 어떻게 네. 재판부가 그렇게 비공개 신청을 하면 항상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항상 얘기하는 게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시다에 나오는 탈북민들은 저렇게 북에 대해서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얼굴 내고 하더라도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뭐 저는 거짓말 지도자 욕을 많이 하죠.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저분들은 북에 가족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있었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검사님 말씀은 그는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다만 증언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증언하러 나오실 때는 비공개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비공개하신 분이 또 이제 만나러 갑시다 나와가지고 얼굴 내고 또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사례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 말이죠. 법정에서는 비공개. 북에 뭐 어디 기관에서 알아서 가족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래서 비공개하던 분이 이제 만나러 갑시다에는 얼굴 내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 일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지금 71년째잖아요. 뭐 나라는 48년에 생겼지만 그 분단된 상태에서 뭐 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체제 경쟁을 벌이는 것도 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체제 경쟁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를테면 경제력, 군사력의 크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3만 명 정도의 탈북자가 오는 수준이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이전의 공안적 모습과 다른 모습 있잖아요. 이를테면 그래도 가오는 좀 있는 명분도 있고 앞뒤가 맞는 이를테면 법치주의를 잘 실현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되는 이번 사항은 상황이 저는 분단의 비극이고 네. 계속 체제 경쟁적이고 냉전적이고 북을 어쨌든 혐오화시키고 북에 대한 증오를 그렇게 해야 되고 북은 절대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이 지금 분단 뭐 반세기 이상 계속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 억눌려 지낸 것 같습니다. 네, 마치 그렇죠. 북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북의 뭐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뭐 그런 정말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하는 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그러나 실제로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내부가 저는 분단의 비극에 대해 잘 모르고 북을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전 제정신이 없고 합리적 이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합리적 이성이 저도 없어요. 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민변을 종북몰이 하는데 그죠? 민변의 회원이 몇 명이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가 가해지는데 우리 민변조차도 이게 지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막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또 예, 아니 아니 아무도 안 그래서 이거 이 메카시즘이 맹위를 떨치는데 네. 그죠? 뭐 본질은 이 지금 인신보호구제 절차에서 출석을 하고 그 당사자의 그 어떤 자발적 입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수용 실태가 어떻고 지금 과정에서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신문해서 오히려 공개를 함으로써 많은 의혹들을 줄여나가야죠. 그럼요. 근데 지금 상황은 갑자기 민변이 저기 뭐 북한의 대변인이 지령을 되고 받아서 북한 네. 대변인이 되고 공작금을 가족들 다 죽이게 생겼고 어. 저 지금 12분은 나와서 자발적으로 왔다 그러면 가족이 죽고 네. 납치됐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끌려가서 죽고 이 갑자기 저는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얘기인데 네. 유치하지 않은가 봐요. 이게 네. 너무 진지하게 광고도 나오고 민변을 뭐 어떻게 하자 광고도 냅니까? 광고도 내서 뭐 이런데. 민변에 대한 네. 규탄을 하고 아. 지금 민변 변호사들 지금까지 정말 민주화 이후 그 전부터 얼마나 정부 탄압을 받으면서 인권 옹호를 해왔는지 선배들 전통이 있고 네. 그런 걸 이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종북몰이를 이렇게까지 가하는 이 현실은 그게 소위 이 단체들이 하는 거죠. 뭐 단체들이 하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뭐 배우가 누군지는 좀 알겠지만 맞서서 네. 싸워주세요 좀. 네. 근데 안 싸우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게 네. 오히려 주류적으로 지금 통하고 그러니까 이 현실을 한국 사회가 극복하지 못하면 저는 이 한국 사회는 정말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야만적 사회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이걸 야만적인 사회에 대해서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뭐 인권이 좀 됐고 저는 이렇게 오히려 행사하는 지성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라고 저는 네. 항상 지적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 문제는 좀 칼과 칼 같아요. 칼이 칼 자루가 있고 칼 날이 있잖아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쪽은 칼 자루를 잡은 것 같고 그 반대편은 칼 날을 잡은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많이 보여요. 근데 북한 여종업원 문제는 남과 북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북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듣지 않습니까? KBS 뉴스 보도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요. 북한이 훨씬 더 인권의 입장에 입각해서 얘기하고요.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둘 다 동시 가입했으니까. 그럼 유엔 정신이나 유엔 헌장 또 세계 인권 선언의 입장이나 정신에 따라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남한에서 인권 운동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이 북한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민주화 투쟁을 해서 진전을 이뤄왔다. 에 대한 약간의 자부심도 있는데 사실 저는 요번에 자존심 굉장히 상하는 경험을 했어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뭐 땅덩어리는 작지만 땅덩어리 빼고는 다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훨씬 더 우월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선언할 정도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궁색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민변이 이제 종북 세력으로 몰아버리는 거겠죠. 안타깝습니다. 저는 유엔에서 지금 이 문제가 결국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다뤄지지 않게 되면 그럼요. 국내 이행 절차가 없으면 유엔으로 가야죠. 저희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 작년에 이 합동신문센터의 기간이 너무 길다.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되지 않는 데서 한국 정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했었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유엔에 보면 이제 자의적 구금에 관한 그룹에서도 이런 어떤 여러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구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긴급 청원을 했고요. 지금 민변 종북몰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유엔에 보면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탄압을 받는 경우에 인권 옹호 특별보고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하면 계속 유엔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내적으로 인신보호구제 수사 절차를 통해서 사법부의 권한을 하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법부가 12분을 출석 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그분도 저하고 같이 고발됐어요. 그 재판
담당 재판장도 그렇습니까? 예. 누가 고발했습니까? 그 탈북 무슨 단체에서 어버이 뭐 뭐 이런 대학생인가 분들 그래, 남북 비슷한- 대학생이라든가 하여튼. 해서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재판부라고 종북몰이에 뭐 당해낼 뭐 배짱 없죠. 개인은 없습니다. 개인은 두렵죠. 두렵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전 직을 걸고 좀 하시지 출석 명령을 하셨던 분이 갑자기 그 본인 출석 거부한다는 그 국정원 수용자의 대리인 말을 듣고 네. 앞으로 부르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지금 그게 피수용자도 하나의 그 피수용자 위법 수용 여부가 지금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당사자가 수용자인데 수용자가 임명한 그 인권보호관 말을 믿고 피수용자를 출석시키지 않는다. 이러면 이심보호구제 심사 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북몰이의 효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위축되니까. 사법부가의 독립을 위협하는 위협하는 그렇죠. 거죠. 국정원에서 그렇게 사법부 명령을 거부를 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법부에서는 위임과 관련돼서도 저희한테 보정을 명했습니다. 가족관계 그 안에 있는 12명 종업원과 북에 저희한테 위임을 했다는 분들 사이에 가족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 네. 또 그다음에 위임을 뭐 민변 장경욱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법무법인 상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위임의 형식이나 하자가 있다. 뭐 네. 이렇게 해서 그걸 보정 명령을 했는데 아니, 보정 그건- 명령을 가지고 통일부를 만나서 접촉 신청을 해도 불수리. 아니 어떻게 사법부가 보정 명령은 받아들일 만한 거네요. 지금 들어보면 합리적이네요. 아니 법원에서는 25구제 네, 절차에 네. 따라서 보정하십시오. 그럼 보정을 하려면 제가 뭐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접촉 신고를 해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과 만나야죠. 예, 만나거나 특히 부모들. 그 네. 접촉이 가능해야 네, 네. 정확한 서류들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서류 우리식으로 하면 뭐 예. 가족관계부나 예, 그런 거. 주민등록 같은 거. 예. 근데 육성, 그걸 또 통일부에서는 네. 선전전에 놀아난다고 아, 그 불수리 거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사법부는 받아오라 그러고. 그래서 이건 사법부의 어떤 결정, 명령을 또 우리 통일부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만 하여튼 국정원이 거부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이라든가 권력 상호 간의 어떤 존중, 견제하고 사법부를 어떤 독립 이런 기본적인 우리 그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조차도 지금 이 사안에서만큼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오로지 종북몰이만 지금 그러니까 남고 2016년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건 틀림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사건은? 지금 뭐 네. 단순히 이 사건 하나가 지금 현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분단의 비극이 그렇죠. 가져온 네, 네. 하여튼 결정판이 네. 지금 드러났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내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못하는 이 상황도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요. 이게 유엔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거는 뭐 창피한 우리의 거죠. 인권, 네, 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권의 어떤 수준을 국제사회에 그대로 알려지는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만나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국가인권위원회 그 한국기독교협회에서 지금 네. 진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심보호구제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든가 죄송합니다. 직접 합동신문센터를 찾아가서 거기 피수용자를 조사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통일부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네. 조사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찾아가면 국정원에서 거부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피수용자 12명 종업원에 대해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 지금 누구 만난 거예요? 국정원 빼고. 그 변호사, 인권보호관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떻게 맞춥니까, 제가? 예, 시흥 우체국의 집배원께서 아 그래요? 예, 이심보호구제 심사 절차에서 네, 본인. 왜냐하면 독자적인 주체입니다. 네, 이게 네, 본인들한테 네, 그렇죠. 이심보호구제 개인이니까. 절차 네. 서류들을 송달해야 됩니다. 네. 이 서류 송달 과정도 재밌었던 게 네. 집배원이 그 법원에 그 서류를 들고 12명에 전달할 서류를 들고 딱 가니까 네. 첫날은 수치인 불능. 그래요? 예.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이분이 한 몇 시간 두고 같은 날 또 네.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뭐 없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 없다 하다가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없다. 수치인 부재. 네. 불능 부재.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국정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오라고. 우체국으로요? 예. 네. 와서 뭐
12명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여권을 확인하면서 줬다고 합니다. 네. 지금 12명이에요, 13명인데 네. 그 지배인이란 허강일이라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여기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취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분은 우리 국정원 쪽하고 사전에 깊이 있게 뭐 여러 가지 그분은 의논하고 어떤 면으로 오히려 봐도 주도적인 자의적으로 탈북한 예. 사람 같다. 예. 그러니까 빼고 12명. 예, 또 그렇죠. 하나 질문은 지금 설 중에서 뭐 단식을 했다. 또 심지어 한 분이 돌아갔다 이런 설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장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전혀 확인이 안 되고요. 예. 그 이런 썰이 왜 생기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합신센터가 비밀. 비밀주의 그리고 이게 아주 독방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도 그 김련희 씨라고 네네, 김련희 속아서 씨. 왔다라고 지금 합신센터에서 북한에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예, 분 아닙니까? 그분 네. 같은 경우는 딱 법원에서부터 팩트가 확인된 게 네. 속아서 왔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그 안에서 단식을 하고 이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지쳐서 그럼 나가서 일단 나가면 여권이 나오면 제3국 통해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본인이 보호 동의서도 쓰고 뭐 이런 결과고 일단 보내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국정원 쪽의 대답은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보낼 수가 없다. 판문점으로 보내주면 되죠. 그런데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항상. 그리고 나중에 김련희 안 보내는 법은 있나요? 보내는 법이 없어요. 안 보내는 법은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는 이상합니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말. 왔다 하면 네. 중국으로 추방을 하던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보호동의는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또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철회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금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법원 어떤 판결 같은 데는 보호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구금에 동의하고 들어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제가 아주 촌스러운 70년대식 애국 버전으로 보면 지금 이 국정원 직원들 국정원의 비밀주의 때문에 자꾸 북한의 소위 공세를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선전전을 말할 빌미를 자꾸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북쪽에서도 지금 계속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죠. 네. 그 뭐 단식 그래서 거기는 확인을 한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뭐 이해할 수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그 뭐 국정원의 내부 뭐 정보원이 있다라는 식까지 되는 건데 뭐 아마 넘겨짚는 것인지 뭐 저 여러 가지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인데 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세를 취하는 게 북쪽에 이제 그 뭐 종업원들에 대한 특성을 아는 경우에 네. 뭐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그 안에 이제 가족들 얘기로는 안에 가면 싸울 것이다.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네. 말씀하셨을 때 이제 뭐 싸울 것이다. 절대 뭐 귀순이나 이런데 여러 가지 하더라도 회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말문이 막히면 단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추정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사망설은 뭐 썰이고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직접 그러니까 국정원이 말로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말로서 왜냐하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접 회견을 한다든가 해서 직접 법원에 나오든가 해서 좀 공신력 있게 이 외부에 그게 공개되면 이게 모든 의혹 제기들은 정리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하지 않은 채로 지금 계속 더 비밀주의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간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지금 보면 뭐 유엔 쪽에서도 지금 조사라든가 유엔 쪽에서도 관심을 가집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면 네. 국제단체에서도 여기 조사로 오는데 그거 다 막을 겁니까? 언제까지 막을까? 맞겠지만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70년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 변호사 70년대에도 이런 일이 많았죠. 없었죠, 사실은. 없었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창피한 일은 없었어요. 공작을 잘했나?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창피한 적은 없었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옛날에 그렇습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보면 뭐 그 자기와 이렇게 선거로 나왔던 후보자도 그 외국에 가서 막 이렇게 그렇죠. 김대중. 납치해가지고 오다가 또 그랬죠. 미국에 들켜가지고 또 저기 뭐 들켰죠. 그런 네. 일 그렇잖아요. 저기 동백님 사건 아예 잡아와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가공할 잔인한 짓들을 했죠. 그렇죠. 중앙정보부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였어. 뭐 지금 뭐 비교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비하면. 네.
김련희 씨 얘기가 아까 나와서 예. 김련희 씨는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막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 자기 고향,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 가지 저항을 하는데 아니 그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가고 싶어 하면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보내줘야 되는 거 그 아닌가요? 부분이 아마 국제인권법은 그렇게 돼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제인권법은 헌법. 네. 북한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지금 또 왜요? 우리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전에 장 변호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종북 민변할 때 네.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 김연희 씨가 가면 근데 그 지금 사람 왜 가면 가도 죽고 어. 가면 남쪽에 있는 정보 다 넘기고 그래서 보내주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그렇습니까?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요? 뭐 탈북자 정보도 있고 뭐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게 다 정보라는 거죠. 에이 뭐 남대문은 남쪽에 얘가 아니라 지금 동대문은 엄연히 동쪽에 아니 있고. 엄연히 아. 그죠? 그 우리 간첩죄 뭐 기밀 보면 아. 저 지금도 저는 어느 게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정보 이거 당연히 기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 종편에 나오는 프로그램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그거 보면 다 기밀 누설이죠. 아니 기밀을 알게 되는 거네요. 우리도 지득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시청자들도 아니, 그 탈북자에 말장난이죠. 대한 네. 정보를 그 김연희 씨 경우에 네. 간첩이 되고 싶어서 어. 주변 사람 한 열 몇 명 그 전화번호부에 저장하고 이렇게 한 게 그게 기밀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일베식의 댓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북해 선전전에 놀아나는 거, 아, 그 다음에 아. 대한민국 정보를 거기다가 또 제공하는 거. 그래서 보내주지 말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습니까? 김현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보내줄 법이 없다. 대한민국 아. 국민이 된 사람에 대해서 보내줄 아무런 법과 제도가 없다. 그러면 그 김현희 씨 이 사례를 왜 여쭤봤냐면 이 12명의 경우에도 아까 그 허씨 빼고요. 12명은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데리고 있을지 하여튼 더 정말 참혹한 일이지만 좀 더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보동의서 그러니까 예, 하면 뭐, 되잖아요. 예. 국민이 될 거잖아요. 예. 그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속내가 어떻든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 국민이 됐는데 그중에 12명 중에 6명 정도가 사실은 나는 뭐 회유가 있었고 친구 때문에 지배인 때문에 끌려왔고 또는 그냥 따라왔는데 이런 건 좀 몰랐다. 뭐 말레이시아에 나이트클럽 좋은 데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인천공항이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은. 모르는 일입니다. 말레이시아 식당 옮긴다고 지배인이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좋은데 하여튼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한 3개월 후든 6개월 후에든 그 여종원 중에서 절반쯤이 나는 엄마 아빠 있는 고향으로 가겠다. 북한으로 가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2의 김현희 사태가 되는 겁니까? 김연희 씨 사례에 비춰보면 그렇게 되는데 또 이 사안은 결국 입국 경위서부터 문제 제기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만약에 나중에 벌어지면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이슈가 될 만한 그 초유의 일인 거죠. 초유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정말 이 국가 폭력인데 이게 하도 국가 폭력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단한 국가 폭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누가 책임지죠? 책임 안 질 것 같아.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또 그렇죠. 그 당시에 다른 현안이 있거나 해가지고 대통령은 임기 끝났다고 가버리고 국정원장 대통령 따라가버리고 모른다 그러고 뭐 그다음 국정원 직원들이나 간부들은 뭐 아이 저희가 뭐 하고 싶어 했겠습니다 하고 슬슬 사라지고 그렇죠? 부서 배치되고 배치 뭐 바꾸고 뭐 이러면 그냥 유야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책임지는 그런 좀 어떤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뭐 지금 국정원이 비밀주의도 지금 이런 식의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누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데려왔고 자신 있으면 저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보란 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 많이 안 했다 이런 거보다는 보란 듯이.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태우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대는데 데려와야지. 비밀 정보기관이 그런 일도 못 하나 그런 일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네.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뭐 진상이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겠고 누가 관여했는지도 결국 나중에 정말 국정원이 뭐 모든 기록을 지금 뭐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완전히 이런 진실도 밝히지 않고 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나중에 되면 피해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구제 방법 그죠? 그러면 뭐 나중에 되면 이런 거는 돈으로 보상을 해주려나요? 지금 과거에 수많은 저 고문 간첩 조작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수십 년 후에 그냥 돈으로 그죠? 돈으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냥 메워주는. 그렇죠. 지돈도 아닌 거. 예. 그리고 처벌도 못하는. 그러니까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니 저는 앞서 말씀드렸고 장 변호사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탈북자들이 들어오는 건 국가정보원이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태국에서 비행기도 띄웠잖아요. 아니 저는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게 디테일하게 하시니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집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비행기도 띄우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면 되고 뭐 민변이든 어디든 문제제기 있으면 답해주면 되죠. 이런 일이라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이북에서 꼭 나오셔야 될 분들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항은 정말 전 탈북자들 3만 명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가면 뭐 변절자다 저 미쳤다 저거 뭐 범죄꾼이다 이런 공격들은 있었지만 우리 자식을 돌려달라 납치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특히 이번엔 12명이나 되니까 초유의 사태니까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돼. 국회 차원에서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국회 쪽에서 어떻게 뭐 이 사안에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뭐 합동신문센터 가서 뭐 확인을 하시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또 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거는 색깔머리 예 그러니까 이게 종북 정당 뭐 이런 거요. 예. 그래서 나서기도 어렵고 직접 나서셨을 때 저희보다는 또 우리 저희가 수용된 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유가려 씨 사안에서도 보면 유가려 씨는 정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백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저희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하루 데리고 왔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서 지금은 그 당시 기자회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저를 뭐 이렇게 형사 고소도 하고 또 허위사실에 한 국정원 직원의 명예훼손이라 해서 민사도 했지만 제가 다 승소하고 지금 그 당시에 류가려 씨가 2심보호구제 절차에 신문기일에 와서 했던 진술들이 판사님 앞에서조차도 다 사실로 확인된 거죠. 네, 국정원이 무서워서 허위로 판사 앞에서도 했던 것들이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걱정할 것은 국회의원 분이든 누구든 그분 뭐 박영식 변호사도 지금 만났다고 하는데 네네. 과연 그 사람들의 자발적 의사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거는 경험 많은 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런 거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면 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야, 저 북한한테 그러는 거예요. 봐라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도 보는데 12명 중에서 자살한 사람 아무도 없고 예. 죽은 사람도 없고 예. 단식은 한 이틀 하다 말았고.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시죠? 제가 솔직한 거. 그럼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왜 법정에서 검증을 안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고 판사님도 계실 때 정말 걱정해야 될 거는요. 우리 좀 이렇게 민변을 종몰이하고 북을 정말 이렇게 비정상적 막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유가려 씨 사안만 봐도 우리 국정원이요. 그죠? 얼마나 회유를 해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켜서 25구제 입사 절차에서 내세웠는지 그리고 그때는 내세웠던 사람들이 그죠? 지금 안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유가려 씨가 자기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네. 오빠가 간첩이다라고 하면서 오빠 만나러도까지 나왔어요. 네. 나와서도 오빠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간첩. 이제 네. 잠시 재판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제가 아버님 전화 바꿔주고 하면서 제가 어떻게 진실을 밝히려 하다 보니까 우리를 하루만 따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국정원이 지금 이 조작 사건이 밝혀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국정원 또한 트라우마가 있는 건 제가 이해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2명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출석을 시켜야지 그 12명 전부 다가 나오지 않겠다. 어떤
그 북의 가족 신변 안전 때문에 못 나온다 뭐 이 얘기하고 그 얘기 그렇게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국정원이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이심보호구제 심사 절차는 지금 그냥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이심보호구제 심사청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지금 사라져버리고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이심보호구제 절차에 종업원들을 세우려고 했던 민변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북한의 네. 뭐 대변인이고 대변인. 네. 뭐 인권의 야만적인 단체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만 지금 남아 있는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게 분명히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이 네. 민변 종북몰이 사건으로 지금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 이 오다방에 전에 탈북자 총연합회 회장님이 출연하셨는데 누구시죠? 한창권 회장님. 잘 알죠, 그분도. 네, 그분이 저는 직접 안 만났지만 네. 그분 그분도 저기 제가 보니까 저 유성 씨 사건 때 이 저 종북몰이에는 가담하시더라고요.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탈북자들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나는 민변이나 뭐 인권연대나 참여연대, 경실련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단체들이 어떤 단체인지 너무너무 잘 안다. 우리가 정말 문제가 생길 때 도와줄 분들은 그분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창곤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분 아주 그 합리적인 DJ 시대에 큰 곤혹 치르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 그렇죠. 자유인협회 그렇죠. 네, 네. 회장도 하시고 네, 그 당시에 그 공작에서 완전히 파토난 그렇죠. 그거 네네네. 그 트라우마가 있죠. 아직도 국정원들이. 예. 그래서 하나원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장 변호사님 늘 애써 주시는데 지금도 아주 뜨거운 현안인데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정당당하게 네. 보란 듯이 네, 투명하게 하면 논란을 단박에 잠재울 수 네. 있고 맞습니다. 국정원 원장님은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직원들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정말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한다고 이런 얘기하고 투덜대기도 하시고 또 푸념도 하고 실제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만약 고생한다면 그 고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경청하시고 지금까지의 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꼬인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대응하는 게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고요. 장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20분 나눈 것 같은데 벌써 60분이 넘었습니다. 세상에나. 제가 제대로 정리해서 아니 못해서 정리 죄송합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사실 뭐 여러 가지 말씀 여쭤보고 싶었는데 딱 저 탈북 종업원들 그 얘기만 하게 됐네요. 우리 청취자들하고 인사도 나누시고 또 좀 당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분단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분단 트라우마의 핵심은 북에 대한 혐오, 증오를 키우고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고 공포 상태에서 포비어 상태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민변 종북몰이로 변질된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관련 사건이 어느 순간에 민변 종북몰이로 이렇게 변질되는 이것에 우리 분단에 문제가 있고 이 분단 트라우마가 지금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저는 세뇌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분단 트라우마의 피해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정원이 주는 해답에 우리가 지금 노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항상 스스로 좀 따져보시고 특히나 이제 문제점들이 저는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권 대한민국의 인권이 발전됐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문제라든가 중앙합동신문센터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나서고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뭔가 잘못돼도 우리 사회 모든 문제 인권 문제에 어떻게 보면 그냥 약점일 수 있는 이 북과 관련된 부분에 이런 문제에 좀 하나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국정원이나 이런 종북몰이에
우리가 색깔론 종몰이 이제 뭐 다 면역력이 생겼다 하지만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면역력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없기 때문에 남의 일일 때는 모르지만 그 그렇죠. 종북몰이가 자기를 향했을 나오면 때는 누구나 일단은 다 뭐 곤혹스러워하고 곤혹스럽고 피하고 싶고, 싶고 자기 일이 아니었으면 하죠. 연대하지 네. 못하고 네. 그 예전에 독일의 목사님 하신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누가 잡혀갔을 때 니물러 뭐 예. 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잡혀갈 때 아무도 얘기 안 해줬다 그 꼴 있죠.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자극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분단의 비극 문제이고요. 이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이고요. 국가보안법 사문화된 적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죠? 마치 이게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 없었던 문제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건 근본적인 문제고 대통령조차 색깔론의 피해자로 언제든지 극우 보수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이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 분단 체제를 해결하는데 모두가 나서야 우리 지금 이 인권의 문제로 제대로 그죠? 해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고 이 인권의 문제가 종북몰이로 변질될 수 있는 이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오늘 이 벌어지고 있고 저는 굉장히 참혹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이걸 우리 사회 정말 집단 지성의 힘으로 쉽게 해결이 안 되는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트라우마, 분단의 공포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 아픈 지적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너무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문제라는 건 알지만 발목 잡히기 싫어서 또는 북한도 답답한데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권에는 양보가 없고 인권에는 원칙만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왜 왔는지, 왔다면 자유로 온 곳인지, 그럼 자유로 왔다면 그 자유로 온 곳을 확인하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이념의 실현, 이것조차 안 되는 이 비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다운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국익을 생각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태도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께서 좋은 일깨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많이 청취해 주십시오. 네. 건강하시죠? 예. 네,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여러 인권 현장에서 활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